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재밌게 잘 듣고 있는 구독자예요. 몇 년 동안 실화사연 들으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 놀라면서도 재미있게 들었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남일이라 여겼는데 세상에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에 나오던 남을 그런 황당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하고 단 둘이 자랐어요. 아버지랑 헤어진 게 제가 국민학생 때였고 어릴 땐 잘 몰랐던 엄마의 고충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알아챈 것 같아요. 두 분이 헤어지게 되신 건 아버지 외도가 문제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는 참고 살려고 하셨대요. 아무래도 저도 어리고 엄마도 주부생활만 하셔서 먹고 살기 막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폈던 상간녀를 너무 좋아하셨던 게 문제였고 결국 두 분은 헤어지고 마셨어요. 아버지가 가방 싸서 나가셨다는 말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엄마는 아버지랑 헤어지고 생활고의 배신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셨는데 아버지는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새 살림을 차렸다니 솔직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한동안 남처럼 연락도 끊고 사시더니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마지못해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상간녀 때문에 재산 다 말아먹고 원룸 월세방에 사신 걸 알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저와 엄마는 한 달 생활비 부족해서 아끼고 또 아끼고 살아야 했는데 아버지는 어린 여자한테 몰려 양육비도 안 주고 재산 다 말아먹은 거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진짜 아버지란 인간을 상종도 하기 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병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의 위지에 살고 계신데 마음 같아선 연락을 끊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용돈도 드리면서 얼굴 벨고 있어요. 핏줄이 뭔지 결국 외면할 수가 없네요. 부모님의 이런 일 때문인지 저는 커서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결심했었어요. 남자도 못 믿겠고 결혼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아주 커다란 실수라고 말았죠. 결혼이라는 걸 했으니까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인간 모르고 살던 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요. 하지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라도 사연을 보내 속을 달래고 있네요.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만난 건 국민학생 때였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와 둘이 낯선 동네에 새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였죠. 이사를 가고 전학간 학교를 아침에 등교하면서 그 친구와 마주쳤는데 선뜻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구였어요. 남자애들 숫기 없고 무뚝뚝해서 그냥 지나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침마다 저에게 먼저 인사하는 그 친구와 친해졌어요. 낮에 학교를 다녀오면 일하러 가신 엄마는 집에 안 계셨기에 주로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그때도 그 친구와 함께 놀아줬고요. 낯선 동네에서 친구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는데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저 친한 친구 그 정도의 관계였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그 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야 김은정, 너는 남친 안 사귀냐? 남친? 그래 남친. 애인 말이야 애인.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애이냐. 하여간 남자애들은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돈다니까. 야 그게 이상한 쪽이냐? 남자 여자 서로 끌리는 건 본능이야 본능. 시끄러. 오늘 영어 단어 시험 있는 거 다 외웠어? 너 안 외웠지? 나 외운 거 까먹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는 이 아침부터 단어를 외우고 싶냐? 하여간 내가 재미를 몰라. 나는 재미있게 살 여유가 없거든. 공부에 도통 취미가 없던 그 사람은 대화 내용이 제 입장에선 늘 시시껄렁한 얘기들이었어요. 저는 목표하는 대학이 있었고 엄마 부담을 줄여드리려면 공부를 해야 했기에 그런 이야기에 맞장구 쳐줄 여유가 없었고요. 공부하는데 거슬려서 선을 긋고 싶었지만 같이 지낸 세월이 있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적당히 상대해줬어요. 고등학생이 되자 주위에 사귀는 애들이 생겼는데 친구도 관심이 그쪽으로만 있어서 한편으론 팔자 좋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걔는 그래도 되는 처지이긴 했어요. 그 집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구와 친구 엄마 단둘이 살았는데 저희와 형편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바로 옆집에 살긴 했지만 우리는 월세방 신세였고 그 친구는 자기 집이었어요. 친구 엄마가 화장품 가게도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용돈도 넉넉했고요. 그래서인지 그 친구 엄마가 우리 둘이 붙어 있는 거 싫어했어요. 재영아, 학교 다녀오니? 엄마! 안녕하세요. 아유, 너희는 또 붙어 있니? 이제 다 큰 애들이 어릴 때처럼 아직도 그러고 다녀. 어때 엄마? 그 친구인데. 친구라도 따로 다녀, 따로. 알아서 할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은정아, 내일도 아침에 만나서 같이 가자. 이 녀석이. 잘싸. 아파 엄마. 어여 들어가. 집에 빵 사다 놨어. 우유랑 같이 먹고 학원 가. 빵? 내가 좋아하는 수제빵? 그래, 어서 들어가서 먹어. 아싸. 같은 학교, 집도 바로 옆인 친구였지만 저와 처지가 달라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 집 엄마는 저랑 같이 다니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우리 둘이 사이에 늘 벽을 치셨죠. 저를 싫어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당연히 저도 눈치를 채고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그 친구가 자꾸만 들러붙었어요. 싫다고 해도 헤헤거리며 따라다니니 별 수 있나요? 그 친구는 고3이 되자 본격적으로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고3 수능 대비에 미쳐있을 때예요. 장학금이 목표였던 저는 하루하루가 시간이 부족한데 그 정신머리 없는 친구는 저더러 사귀자고 난리였어요. 은정아, 우리 맨날 붙어 다니는데 사귀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귀자, 어? 너는 제정신이야? 우리가 지금 사귈 때냐고. 너 공부 안 해?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가지.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와, 미친놈. 야,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장학금 타야 대학에 간다고.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우리 맨날 같이 다니잖아. 사귀는 거랑 이거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은근슬쩍 손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순간 신경질이 팍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바로 질렀죠. 너 자꾸 이럴래? 너 계속 이러면 내가 너네 엄마 찾아갈 거야. 이제 등하교 각자 하자.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은정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러면 안 할게. 화 풀어. 어? 너 내가 경고했어. 사귀면서 이런저런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싹수가 놀았다 못해 아주 샛노란 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밥에 관심이 많다니 멀리해야 하는 친구였지만 바로 옆집에 살고 저한테 들러붙으니까 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화내는 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더라고요. 또 아무렇지 않게 슬쩍 옆에 붙길래 매정하게 하려다가 참았는데 그때 더 확실하게 선을 그을 걸 그랬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능을 치게 되었고 코피까지 흘리며 공부했더니 기대 이상으로 점수를 받게 됐어요. 당연히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됐죠. 대학에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진짜 많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걸 엄마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셨거든요. 낮에 일하시려면 밤에 쉬셔야 할 텐데 제가 안 잔다고 앉아 계시다가 꾸벅꾸벅 주무실 때도 많았어요. 엄마, 누워서 좀 세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 내가 잠들었나? 지금 몇 시니? 새벽 2시니? 너는 왜 아직 안 잤어? 1시간만 더 보고 잘게요. 엄마 먼저 자. 그래, 그럴게. 너도 그만하고 자. 알겠어. 제가 깨어서 이불을 깔면 그제서야 편하게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피곤해서 잠도 이기지 못하시면서 제가 마음에 쓰여서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 계셨죠. 그렇게 고생해서 수능을 쳤으니 점수가 잘 나왔으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 얼마나 다행이던지. 대학에 들어가면 또 돈 걱정하며 졸업해야겠지만 취직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릴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위안 삼아 기운을 냈어요. 그렇게 대학 준비를 차곡차곡한 저와는 반대로 그 친구는 점수를 엉망진창으로 받았어요. 당연하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놀기 바쁜 고3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걔네 엄마는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 다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 친구는 천하태평이었어요. 나는 대학 안 갈 거야. 뭐? 그럼 뭐 할 건데? 다른 거. 내 장사. 장사? 네가 무슨 장사를 해?
왜? 장사의 신 이런 거 모르냐? 내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웃기시네. 네가 왜 나 먹이 살리냐? 내가 너 좋아하니까. 됐네요. 나는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너나 잘해. 너 대학 안 간다 그러면 너네 엄마 뒤집어지실걸? 내가 가기 싫다는데 엄마가 어쩌겠어. 두고 봐. 너는 나랑 결혼할 거니까.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말 하지 마. 두고 봐. 듣자마자 소름이 돋는 그런 말을 얼마나 잘하던지. 다른 건 몰라도 그 친구 순애보는 인정해줄만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저랑 사귀려고 애쓰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거절했는데도 포기도 하지 않고 참 대단한 친구다 싶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저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지냈어요. 결국 그 친구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는데 자기 엄마한테 된톡 나고 한동안 친구 집에서 피신해서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뒤에 집 앞에서 마주쳤는데 군대에 간다고 했어요. 다녀올게. 나 보고 싶어도 참고 있어? 2년 금방이야. 말도 없이 갑자기 간다고 그러네? 잘 다녀와라. 그래.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일찍 다녀오는 게 맞지. 엄마 등살에 못 버티는 것도 있고. 너도 참. 아줌마가 그렇게 너만 보고 사시는데 너 왜 그러냐? 나는 엄마한테 독립하고 싶어. 내 인생 살 거야. 제대하고 보자. 잘 다녀와. 친구는 군대를 갔고 저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알바에 가며 학점 받아내려고 밤새워 공부하는 나날이 계속됐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취직만 된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다 해결될 거고 조금만 더 견디면 희망이 보인다 싶었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지나고 저는 3학년이 됐고 친구는 제대를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휴가 나와서도 여전히 저에게 미련을 못 버리더니 제대 후에도 제 주변을 얼쩡거렸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방 안에 쓰러져 계셨어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때 친구가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왔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가 쓰러지셨어.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어머니가?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제 엄마 어떻게 해야 해? 나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한테 어머니 업혀. 요 앞에 길 건너 병원에 가보자. 알았어, 엄마. 갑작스런 상황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친구가 자기한테 엄마를 업히라고 했고 서둘러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피곤이 누적되어 쓰러지신 거라는 말에 얼마나 울었던지.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헬스룩한 엄마 얼굴을 보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그런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울지마. 어머니 괜찮으시다잖아. 네 덕분에 빨리 병원에 왔어.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 사이에. 어머니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랬을 거야, 나 때문에. 나중에 네가 효도하면 되지. 그만 울어. 고마워. 저는 친구에게 기대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줬고요. 그동안 만만하게 생각하고 귀찮게만 여겼던 친구였는데 덕분에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게 되자 의지가 많이 됐어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친구를 달리 보게 됐어요. 싫다고 하는데도 한결같이 저를 바라봐주는 친구가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를 대하는 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고 몇 달 뒤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귀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아하던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며 자기 볼을 몇 번이나 꼬집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아? 그럼 너랑 이렇게 길을 가면서 손잡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이게 뭐라고? 넌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꿈만 같은 일이야. 내가 앞으로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너 먹여 살리는 건 내가 책임진다고. 뭐야 그게? 진짜야. 나는 형님 가게에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 기술 배워서 내 가게 차리려고. 기술? 무슨 기술? 소랑 돼지 칼질하는 거. 정육점이 꾸준하게 돈 되고 괜찮은 것 같아. 가게만 차리면 돈 쓸어 담을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잘 돼? 그 형님 가게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외제차 몰고 다녀. 기다려, 내가 너 수입차 타게 해줄게. 그래, 기대된다. 너만 믿고 있으면 되지? 당연하지. 친구는 제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말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가봐야 하는 거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랬나요. 꾸준히 변함없이 제가 좋다고 하는 그 친구의 진심이 조금씩 저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진심은 믿음으로 서서히 변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중대기업 쪽에 마케팅 부서로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여러 번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 기준을 조금 낮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도 복지가 좋은 회사라 나름 만족도는 높았어요. 남자친구는 정육점에 취직해 일을 했고 매일 돼지고기, 소고기 손질한다고 바빴어요. 게다가 칼도 날카로운 걸 써서 다치는 날도 있고 병원에 가서 꼬매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서로 쉬는 날이 달라 데이트를 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퇴근을 하고 나서야 겨우 만나 술 한잔하거나 밥을 먹었어요. 밥마다 먹으니 살이 쪄서 곤란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는 동안 회사에서 소개팅도 들어오고 아는 지인분이 선을 보라고 하기도 했어요. 주말마다 혼자 놀고 있으니 술로인 줄 알고 그렇게 주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 있다며 거절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아까운 자리도 좀 있긴 했어요. 집안 좋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어쩜 그리 많은지. 아까운 자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내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와 일하는 결은 달랐지만 저를 많이 아껴주고 고마운 사람이라 믿음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데 그 사람 어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싫어했어요. 둘이 뭐 한다고? 너네 연애하고 있었니? 우리 사귄 지 꽤 됐어. 벌써 2년 다 되어가는데. 아휴, 귀여 이 둘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됐으면 연애는 하지 뭐 결혼이야. 엄마, 나 은정이 정말 사랑해. 중학생 때부터 나한테는 은정이밖에 없었다고. 은정이랑 결혼할 거니까 엄마는 그렇게 아세요. 너는 무슨 애미도 없는 자식이냐? 그렇게 중요한 일은 네 마음대로 한다고? 아, 결혼해서 사는 건 난데 엄마가 왜? 이놈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너 이러라고 내가 그곳에 가면 뒷바라지 했냐? 결혼할 거니까 더 이상 말씀 마세요. 나는 무조건 해요. 아휴, 내 팔자.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이고, 내가 저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드리러 갔는데 저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싸웠어요. 저와 결혼하겠다는 친구와 절대로 안 된다는 예비 시어머님. 두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았어요. 아니,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절대로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시는 시어머님께 정말 서운하기도 했고요. 너무 싫어하시니 결혼하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남자친구의 뜻대로 됐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은 제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고 불행의 시작은 신혼 초에 바로 시작이 됐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너는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무리 일한다고 하지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퇴근하고 치우려고 했어요. 오신다고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전화하고 와야 되니? 이 집도 내가 해줬는데. 시어머님은 수시로 저희 집에 오셨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다 알고 계셨어요. 가족끼리 왕래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오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퇴근할 때마다 집에 시어머님이 와 계실까봐 긴장되고 아침에 늦어서 지우지도 못하고 가면 하루 종일 찜찜하고 그랬어요. 냉장고가 이 모양이면 우리 아들은 뭘 먹니? 장 봐서 반찬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장 봐서 언제 음식을 해? 2시간 있으면 퇴근해서 오는구만. 설마 너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너 돈 좀 번다고 내 아들한테 유세 떨지 마라. 나도 네 나이에 그 정도 벌고 집안일도 다 했어. 그래도 너는 신랑이라도 있지. 나는 이혼하고 혼자 다 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뭘 못한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는 안 통해. 안 그래요, 어머님. 다 아시면서. 그럼 다행이고. 이번 주에 지영이 생일이지? 우리 집 와서 하룻밤 자고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남편 첫 생일인데 음식은 네가 하겠지? 그래야죠. 그래, 남자답게 음식 많이 먹게 하는 거 아니다. 집에서 따뜻한 쌀밥 먹어야 밖에서도 힘쓰는 거야. 네. 한 번 오시면 가실 때까지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대부분 남편 뒷바라지 잘하라는 그런 말이었고, 식은 밥 먹이지 마라, 쓰레기 들고 다니게 하지 마라 라는 둥 주로 남편을 모시고 살라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지아비 챙기는 방법을 잘 아시는 분이 이혼을 왜 하셨는지, 제가 그때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듣는 내내 속이 얼마나 답답하던지, 한번 그렇게 왔다 가시면 그날은 자면서도 악몽을 꿀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성질을 할 수도 없고 순종적으로 착한 며느리인 척하며 지내야죠. 처음엔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결혼했으니 시어머니께 당연히 예쁨 받고 남편과 오순도순 잘 살고 싶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치지도 않고 시어머님이 간섭을 하시니 나중엔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특히 저는 좀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편인데 누가 옆에서 뭐라 하면 견디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내 나름 계산하고 생각해서 살림을 사는데 하나하나 꼬집으며 잔소리를 하시니 더 견디기가 힘들었죠. 결국엔 그 스트레스들이 남편에게 다 가게 됐어요. 어머님도 왔다 가셨어.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엄마한테 내가 말할까? 오지 말라고? 그런 말이 되는 거 어떡해. 그럼 내가 당신한테 시킨 게 되는데. 아, 그럼 어쩌라고. 이런 것도 싫다 저런 것도 싫다 하면. 몰라. 방법을 좀 생각해봐. 나 이러다 말라 죽겠어. 야, 그건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가? 우리 엄마 때문에 말라 죽다니. 내가 아무리 네 남편이라도 우리 엄마 아들이기도 해. 말 좀 가려서 해. 아니, 그게 그냥 힘들어서 하는 말이잖아. 그래도 듣기 싫어. 앞으로 말 조심해. 꽝. 와,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하게 해준다느니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산다느니 절대로 나한텐 네가 전부라느니 해놓고 막상 결혼해서 1년쯤 넘어가니 예전에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네, 저도 이해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엄마 뒷담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엄마가 하루 멀다 하고 찾아와 잔소리를 하니까 그러는 건데 기분 나쁘다면서 저에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 다 하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꽝 닫는 모습이라니. 연애 여태 그 사람이 맞는지 정말 놀랄 노자였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 1년 만에 각방을 쓰게 됐어요. 서로 일하는 시간대도 다르다 보니 집안에서 마주치지도 않고 제가 출근하면 그 사람은 자고 있고 제가 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집에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간밤에 술을 마신 게 식탁 위에 그대로 있고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다 들렸죠. 이렇게 계속 지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하자고 결혼까지 했는데 싸운다고 서로 남남처럼 지내고 있으니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자기가 짜증을 냈으니 먼저 말을 걸어줬으면 싶었지만 누가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고 남편이 일하는 가게로 갔어요. 퇴근 시간이 9시였는데 기다렸다가 근처 고깃집에 가서 같이 술 한잔 해야겠다 싶었어요. 한잔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좀 하고 감정 상한 것도 풀어야겠다 싶어 피곤했지만 꾹 참고 나갔는데 가게 안에서 어떤 여자와 얘기하고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옆집 가게 직원인 것 같았는데 나이가 어린 여자였어요. 요즘 애들답게 늘씬한 몸매에 화장도 곱게 한 여자를 보고 있자니 추리닝 바람으로 나온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그래서 편하게 입고 나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 추레하게 보일 줄이야.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에 없이 화난 남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나는 남편이 신경 쓰여서 웃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퇴근했는데 답답한 건 저뿐인 것 같더군요.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 같이 퇴근해야겠다 싶어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남편 목에 그 여자애가 매달리는 게 보였어요. 거의 끌어안다 싶은 자세여서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남편이 또 팔을 들러 안아주는 겁니다.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둘이 뭐해? 여보, 웬일이야? 둘이 뭐하냐고. 왜 끌어안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오빠가 도와주셔서 고마워서. 오빠? 오빠. 은정아, 오해야. 그런 거 아니야. 나 마감하고 나갈 테니까 나가서 기다려. 나 그냥 집에 갈게. 집에서 봐. 은정아. 화해가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내가 본 장면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둘이 아주 가까워 보였어요. 게다가 5층이 오빠라니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퇴근한 남편이 얘기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실직고 하라고 했어요. 그냥 옆집에 일하는 애라고만 하고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계속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또 같은 소리만 했고요. 밤이 깊도록 똑같은 소리만 서로 했고 결론은 나지 않은 채 각방 생활은 계속됐어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이후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방을 합치자고 했더니 자기는 혼자 자보니 편하다면서 싫다고 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 있었지만 잊어버렸고 제 생일날에는 친구 생일이라며 거기에 가버리더군요. 심지어 우리 결혼기념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버렸어요.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 제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친정엄마한테 슬쩍 말을 꺼냈는데 결혼 3년차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아이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 임신 생각도 해봤지만 각방 쓴 지도 오래됐고 거기다 더 문제는 제 곁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했으면서 결혼 1년 만에 사람이 달라지고 3년 차엔 각방까지 쓰다니 이대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됐어요.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이고 뭐고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이 계속되자 일을 하면서 그게 얼굴에 표시가 났나 봐요. 같은 팀 남자 직원이 술 한잔 사주겠다고 했고 서로 사심 없이 직장 동료로 술을 한잔하게 됐어요. 입사 동기라 입사 초부터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 관계를 떠나 동료로서 유대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이 났고 그런 저를 위로한다고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겨우 진정을 하고 눈물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료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야 김은정, 너 지금 바람 피우냐? 뭐야, 당신 어디서 나왔어? 내가 오늘 모임 있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너 이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무슨 소리야? 그거 오해야. 정신 괜찮아요? 미쳤나봐. 사람을 왜 때려? 바람 피워놓고 할 말 다 하지? 너 이 새끼 일로 와. 감히 내 마누라랑 바람이 나? 왜 이러세요? 누가 바람을 피웠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네가 내 마누라 어깨에 손 올리고 있었잖아 이 새끼야! 퍽.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갔고 동료는 또 한 번 바닥을 굴러야 했어요. 말이 되지도 않는 누명을 씌우며 화를 내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되더군요. 결국 같이 있던 친구들이 말린 덕분에 겨우 남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어요. 바람이라니. 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남편의 노려보고는 동료를 데리고 그 술집을 나왔어요. 근처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다행히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김 대리님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남편분 이상한 사람 같네요. 어떻게 같이 삽니까? 김 대리님 대단하세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네, 이제 우리 술은 같이 먹겠어요. 그쵸? 미안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다짜고짜 주먹부터 날리고 저를 불륜으로 몰아가다니 제가 아는 남편이 맞는지 너무 헷갈렸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 남편이 오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술에 떡이 되어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사과 한마디 못 듣고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일도 그만두고 집안에만 있으라고 했고 자기는 저에게 관심도 없이 자꾸 밖으로만 돌았죠. 시댁에서 일이 있어도 저한테 다 떠넘기고 친정엄마를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점점 이혼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있을 때 시어머님이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늦지 않게 병원에 갔는데 뇌졸중이었어요. 병명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미 후유증으로 몸 한쪽에 마비 증상이 오고 있었고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알아보니 얼마 전 보험도 해약이 되어 있어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비 때문에 당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보험도 없으니 병원비를 생돈을 다 넣어야 했어요. 아니 어머님 보험을 왜 해지하셨대? 아는 거 있어? 몰라, 왜 그러셨지? 자기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아니야, 몰라 난. 얘기를 나누는데 낌새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더 추궁을 했더니 카드 빚이 많아서 어머님께 돈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화장품 가게도 접고 집에서 노는 분이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마음이 쓰이셔서 어머님이 보험을 해약하신 거였어요. 카드 빚이 얼마냐고 했더니 세상에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생활비도 얼마 안 주면서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냥 남자가 바깥일하면서 좀 쓸 수 있지 뭘. 보험이 어쩔 거야? 당신 돈 있어? 빚 갚고 남은 돈 없는데. 아 진짜 어쩔 거냐고. 대책이 없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싶더군요. 병원비와 간병비까지 하면 돈이 제법 컸어요. 하지만 아픈 어머님을 퇴원시킬 수도 없고 결국 병원과 회사를 오가면서 제가 간병을 하게 됐고 주말에는 간병인 없이 제가 수발이 되게 됐어요. 남편에게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병원에서 못 잔다면서 발을 빼는데 와, 자기 엄마 일인데도 어쩜 그리 냉정하지. 결국 제가 다 해야 했어요. 편한 집 놔두고 병원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었고 하필 회사의 일도 많은 시즌이라 몸이 두 개라도 바빴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분간은 그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요. 그날도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회사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잠이 너무 모자라 너무 피곤해 밥 생각도 없더군요. 먹는 걸 포기하고 잠을 자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 때문에 신경이 나서 있던 터라 바로 확인을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구지 하며 확인을 했어요. 전화를 달라는 문자였고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웬 여자가 받더군요. 누구세요? 당신 남편 애인인데 나 좀 봐요. 누구라고요? 상간녀라고요. 시간 좀 내요. 우리 만나요. 상간녀라니. 그 상간녀가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니 정말 허위가 없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될 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에 일을 하는데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할까? 오만 생각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우선은 이 여자를 만나봐야겠다 싶어 그날 퇴근을 하고 만났어요. 얼굴을 보니 지난번 가게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그때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지 않아요? 그땐 아니었는데 지금은 자는 사이예요. 사랑? 와, 이거 기대 이상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이야. 놀랐겠지만 사과는 안 할게요. 나도 피해자라서. 피해자? 유부남이랑 놀아놨으면서 피해자? 말이 참 좋네. 이거 보고 말해요. 이게 뭔데? 나도 당신 남편 만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일 줄 몰랐고 알았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또박또박 지할 말 다 해? 저는 상간녀가 하는 짓이 너무 당당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얼굴에 싸대기를 날려줬더니 힘도 없어서 고개가 휙 돌아가더군요. 뭐? 사과를 못해? 야, 너 내 남편이랑 놀아놨잖아.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비는 거야. 너 어디서 당당하게 할 말 다 해? 화가 나는 거 다 이해해요. 우선 영상 다 보고 다시 통화해요. 갈게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상간녀는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씩씩거리며 있다가 그 여자가 준 USB를 챙겼어요. 대체 뭘 보라고 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더군요. 집에 가서 혼자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보는데 세상에 기절초풍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남자 여자 동영상이 들어있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파일이 무려 100개나 됐고 상업용 영상이 아닌 일반인들 몰래카메라 같은 거였죠. 영상을 보는데 구역질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간녀가 나를 기만하는구나 싶어 영상을 끄려고 하는데 남자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남편 친구였죠.
그 친구는 우리보다 일찍 결혼을 했는데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영상 저장 날짜를 봤더니 불과 얼마 전이었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남편 친구의 불륜 영상이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다른 영상들을 하나씩 틀어봤는데 남자들이 모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 모임의 친구들이었고 그 영상 속에 제 남편 얼굴도 있었어요. 남편의 상대는 그날 봤던 그 상간녀. 표정을 보니 촬영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찍는 것 같았고 심지어 남편은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하는 게 다 알고 찍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토끼가 올라왔어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 속에 든 거 다 토해냈죠. 그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이 나한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들 모두 불륜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영상까지 찍어서 돌려보다니 너무 기가 찼어요. 저는 진정을 하고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뭐예요? 보셨으면 알잖아요. 그거 다 몰카예요. 자기들끼리 돌려보려고 찍었나봐요. 모르죠. 이상한 사이트에 팔았을지도. 당신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저 상간녀고 고소해주세요. 대신 위자료는 청구하지 말고요. 뻔뻔하게 나한테 협상하는 거야? 저 형편 어려워요. 아픈 엄마 모시고 살고 있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위자료 청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 상간녀도 참 딱했어요. 힘든 생활고에 남편을 만나서 의지를 했던 모양인데 포르노 영상이나 찍게 됐다니 참 지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상간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몰카에 대한 건 상간녀가, 이혼에 대한 소송은 제가 신청했어요. 남편의 입장 따위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이미 영상으로 다 봤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은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제발 용서해줘. 더러운 인간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불결해. 은정아, 제발. 철석. 따귀한 대로 그냥 끝내. 나는 너 같은 인간 상종하기 싫으니까. 너네 엄마 간병도 네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은정아. 이혼 소장을 받고 저에게 매달리는 그 인간에게 따귀한 대 때렸어요.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것과 배신감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복수였지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남아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 인간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서 모든 절차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 인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현재 그 인간 상간녀가 고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인간뿐 아니라 친구들도 줄줄이 같이 수사를 받고 있고요. 저랑은 지난주에 이혼이 결정이 났고 지금 저는 따끈따끈한 돌싱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봐온 친구라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질일 줄은. 저도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앞으로는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답답했던 제 속풀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